KBS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이어서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도 이재명 대통령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쇄신 방향 들어봅니다. 수억대 빚을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가장의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패 범죄 도시 코너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전의 대변인 오늘 대통령실이 네.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장차관 공공기관장 이제 국민 추천하겠다 이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접수를 받겠다. 많은 추천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기존에도 국가 정보 그 인재 시스템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아마 강전의 대변인도 올라가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나름의 대한민국의 영역별로 인재들에 대한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군요. 네, 인사혁신처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름을 국민추천제라고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스스로 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 그럼 이거 각자가 올려도 되겠네요. 지금 이번에 제가 추천. 그래서 오늘 네. 이 추천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타인 추천이 있어요. 나눠져 그래서 있구나.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몰릴 것 같은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사실은 인사팀이랑 이제 민정수석 라인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한 그 업무에 시달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부처별 인재들 새로운 인물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능력자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중용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네. 자, 강전의 대변인. 네. 이제 취지로 보면 이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야당도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자, 중요한 건 시행 자체보다는 그 과정이나 결과일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국민추천제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임명받은 인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뭐 국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취임 첫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오전 9시에 갑자기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저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실 인선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를 빌리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장관,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까지도 대상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김어준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인선들을 보았을 때는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과가 있다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뭐 지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 인선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형태의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인선에서 잡음들이 나오는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를 띄어서 근데 저는 국민추천제가 물론 저도 신청할 수 있고 우리 앵커님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신청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혹은 뭐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분은 국민추천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검증이 부족했습니다라는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네. 우려가 너무 예, 많으셔가지고 신한영 의원님. 사실 6월 3일 날 선거하고 지금 딱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거 발표한다는 거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을 때 무덤이었다면서요. 컴퓨터 없고 필기구도 없었다면서요. 아무런 시스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려면은 사이트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했지? 저는 상당히 유능한 정부로서의 지금 빠르게 하루하루를 아주 금과 옥저처럼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처음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통령의 업무에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인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건 사실이고 실제로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나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상당히 합이 잘 맞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조합으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인재 등용을 하고 또 추천하고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같이 하자라는 면에서 상당히 민의를 반영한 그런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예방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찾아간 그 장면이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 뭐 대체적으로 개파석 얇고 여야 두루 원만하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자 아까 딱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법 질서에 대한 얘기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헌법재판관 중립성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변호사가 거기 이제 거론되는 이런 부분. 세 번째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보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걸 꼭 전해주라고 했고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의지 전달한다 하면서 그래도 저도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잘 가감없이 전달하겠지만 그 추경은 매우 시급한 만큼 야당의 의견도 많이 받을 테니까 신속하게 그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신한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훌륭하죠.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때 그 대변인 했기 때문에 네. 우상호 의원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워낙에 정치적 경험이나 그런 관록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유연한 사고를 오히려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간 것도 그렇고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문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또 비대위가 될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리더십이 다시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찾아가고 축하하고 같이 소통하자라는 그런 손길을 많이 내밀면서 윤석열 정부의 3년간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민생과 추경 얘기를 하면서 여야가 같이 한번 성과를 내는 좋은 대한민국으로 회복의 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큽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왜 야당과 이렇게 그 대화를 안 하고 특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좀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은 거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와의 뭐 정례화, 그 만남 정례화 이런 것
또 어쩌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강전의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임 선서하고 바로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는 제가 이번 인선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추천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수석으로 가신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께서 4선까지 하셨는데 수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안이 왔어도 사실상 뭐 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좀 고민하셨을 것 같고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서대문 지역이 청년 전략 지역이 되었고 뭐 그 과정에서 결국 김동아 의원이 당선된 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하셔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이 정무수석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로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당과의 대통령 만남 정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정무수석은 여야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오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네. 근데 이 분위기가 끝까지 좋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참모장 되겠다. 청문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그 공직 뭐 장관이나 뭐 총리나 공직 후보자가 먼저 기자회견 여는 일은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근데 뭐 아까 강전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뭐 2002년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 받은 혐의 처벌받은 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강전의 대변인님. 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무슨 결격 사유로 지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 이외에 반미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내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상 뭐랄까요? 굉장히 앞장서서 저희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게 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총리라는 직책은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야당에게도 이분과의 대화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 정치자금법 부분은 저는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추징금을 납부한 것도 조금씩 납부를 하다가 총선 과정에서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완납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반미 활동 이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영 의원님, 그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이제 표결 동의가 필요한 그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돌파해야 될 본인의 약간의 과오일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이런 정치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죠. 그래도 김민석 의원께서는 18년 만에 2020년도에 21대 국회에 다시 컴백하셨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여러 부침들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대 22대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 수석까지 올라오시면서 본인의 정무적인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그래도 판단받았다고 보고 특히나 비상계엄을 예측하면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이 초기에 대응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겠다. 그리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런 사실 국무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버드 출신의 그런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는 김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미에 대한 프레임을 씌울 수 있지만 충분히 그동안에 본인이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야당의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아무쪼록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국무조정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야당의 앞으로의 존중과 소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정건 그 외교부 차관이죠. 그분이 여기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어떤 북한에 그렇게 유화적인 그 어떤 태세가 그렇게 갖고 있는 분이 북한에 대응하는 이런 기관장이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도 아마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최정건 차관 얘기는 그게 20년 전이다. 그동안 그 이종석 장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자기가 체화하면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플렉서블 그 융통성도 더 많이 늘었고 두루두루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종석 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약간 묶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좀 굴종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연락사무소를 갑작스럽게 어느 날 아침에 북한에서 이걸 폭파시켜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발언도 못했다라는 이런 좀 아픈 역사랄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된 것이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털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처음에 이제 발탁될 때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 출신이고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입장이 이렇게 나왔다가 좀 바뀐 입장을 보인 분들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좀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오 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이렇게 뭐 확인됐다고 봐야 되나요? 본인도 막 사과하고 했는데. 자, 강전혜 대변인 네. 결격 사유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근데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MBC에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한 분이잖아요. 원래는 주간 경향 아닌가요? 여튼 주간 경향도 있었고 MBC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말하자면은 약간 경향 신문 거기에서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가까워 보이는 매체들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주목을 해서 봤는데 왜냐하면 오광수 수석이 내정되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도 좀 부적절하다는 형태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만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 황운하 의원이랑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황운하 의원은 개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왜냐면 오광수 변호사가 그 특수통 출신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쨌든 검사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본인도 지금 오광수 수석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의 이름으로 경기도 화성에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네. 오 수석의 친구한테 판 거예요. 근데 그게 명의신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공직에서 나왔을 때 그 땅과 그 건물을 돌려달라고 처가 배우자의 이름으로 원래 해놨었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 수석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분이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온 문제 제기를 하는 매체 자체도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좀 기류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임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서는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철회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곧바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까? 과거에 과오긴 하지만 인정하고 깔끔하게 또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철회까지 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개혁이라는 거는 그 개혁 대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저희가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정치 검찰의 문제지 거기 검찰 내에서도 정말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성실한 검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도려내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통 출신으로서 내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찰에서의 그런 개혁들이 한계가 많았던 것들은 무조건 검찰을 전체적으로 밀어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항이 오히려 더 세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의료개혁도 의료를 잘 모르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2,000명 증원만 하니까 그렇게 반발 사는 거잖아요. 원래는 필수 의료 살리고 지역 의료 살리면서 그 당근을 주면서도 정원 확대를 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그 조직을 알고 생리를 알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타겟팅해서 개혁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오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의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임명이 된 거죠. 이미 네, 임명이 된 임명은 건데 됐죠. 그리고 참모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고 지금 인선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권 인사를 지금 기용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정권 초기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들과 정책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오광수 수석도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문제 제기할 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게 진행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저는 이거는 정말 민정수석으로서는 완전 탈락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할지 자진 사퇴라는 형태를 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힘이 실어줬을 때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이 결정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민의힘 오는 16일에 새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양당 모두 현재 원내대표가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하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으셨는데요. 자, 내란, 김건희, 최병 새 특검법 통해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진실 밝히겠다. 뭐 이런 건데 120명, 60명, 40명, 20명에서 120명 기간도 최장 170일 뭐 6달 가깝습니다. 자, 친현영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검찰은 대통령 관할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이제 검찰청에서 여기 특검으로 오거든요. 왜 꼭 특검을 해야 되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인사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그럽니까?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검찰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뭐 조율도 못하고 뭐 소환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하세월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특검으로 빠르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진상규명되고 여전히 많이 은폐가 되고 사실 용산도 뭐 무담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진실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1년차 특히 금년에 연말까지 해서 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강정희 대변인 이게 네. 저기 어떤 패턴을 띄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특검을 이제 뽑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추천하고, 네, 어떤 임명하고. 검찰청에다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할 거라는 검사들을 뽑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왜냐면은 특검을 하는 건가요?
추천을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만 하니까 네. 본인들과 손발이 맞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같이 수사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이제 파견이 오는 거니까 뭘 조사해야 되는 것인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아마 추천하고 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신현영 의원님. 이제 내란 종식 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출범부터 정치 보복 뭐 이런 그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6월에 특검이 6월 말이나 이제 시작된다고 치면 최장 170일이면 연말까지 쭉 갑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천 개입 의혹이니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당사도 아마 저기 압수수색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면 또 그렇게 몇 개월이 가고 지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고,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게 진행해서 1년차 때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지금 내란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 CC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면은 수사를 잘하고 나름 그래도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윗선의 눈치 보지 않고, 또 검찰 조직도 워낙에 이게 한 줄석이나 그 라인들이 공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신껏 수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많은 국민들의 염원은 내란을 빠르게 종식해달라는 그런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연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가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을 다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게 되는 또 개혁의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국민의힘 당내 내홍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저기 그 교통정보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런 상황 정권 초에 아주 대대적인 특검 드라이브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기현 너무 대변인? 과하죠. 이게 그리고 특검도 법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민생을 외쳐왔는데 취임 선서한 날 오후에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한 법률을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본회의에서 이 3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이렇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렇게 다급한 일인가?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답답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계속 하고 있는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저희 당 인사들과 통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사령관들 이런 분들은 이미 기소돼서 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 의원들 통화를 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아마 탈탈 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공천 관련해서는 당사 압수수색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다 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라고도 해도 뭐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그걸 해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지켜보시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할 거니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해온 민생과 과연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의미가 좀 저는 퇴색했다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저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부담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다 시급하다는 거죠. 민생하고 이 특검하고.
그럼요. 할 일은 하면서 또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정부에 부담이 되고 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빠르게 내란 종식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제대로 징계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염원들을 우리 정치사에서는 조금 더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지연하면서 지지부진 또 상임위에서 공방하고 누구 방탄하고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도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짧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저희 당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이 어디에다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소환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 타깃은 저희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로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지나 2차로와 여의상류 2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북간선유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원룡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인데 상계교에서 2차로 막고 진행되는 작업의 영향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팔탄분기점과 매송휴게소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이후 다시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 마도에서 송산마도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분당에서 서판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본회의 일정을 미룬 이유 뭡니까? 조금 더 재판부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긴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왜냐하면 오늘 대장동 재판 그 1심도 사실은 연기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배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는 시간을 준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인선이 되는데 이게 선출이 되게 되면 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재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도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하면서 외교에 대한 강화 그리고 민생 경제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려는 대통령실의 그런 긍정적인 여러 성과들이나 정책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가려질 수 있다라는 또 나름 정무의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선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의 해야 될 사항들은 많지만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을 하는 일환에서의 오늘 그런 미뤄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래 18일 날 그 이제 재판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강전의 대변인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어쨌든 18일에 처리를 하려고 18일 원래 재판 이제 공직선거법 파기한 송심이 있었는데 네. 어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추정시켜 버렸죠. 추후 지정한다라고 안 하는 것으로 해버렸고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스스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너무 이제 폭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으로선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대법관 증언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조금 속도 완급 조절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 스스로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민주당 내 상황이어서 신현영 의원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원내대표 후보자들 그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 이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 20%가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조금 더 누가 찐명인지를 판별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누가 또 강하게 우리 의사를 반영하게 될지 이런 걸 보게 됩니까? 실제로 거의 의원 34명의 표 정도를 대행하는 20%의 권리당원의 지분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원래는 의원들, 현역 의원들만 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찾아다니기 바쁘거든요.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선거운동 과정이 민주당 지지자들, 권리당원들, 내가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고 지지자들의 열망을 어떻게 원내에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정경 발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전당대회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다른 이번에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당 내에서 염원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과제들 그리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는 더 실력을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피력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인 거죠.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아마 성과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이 합니다. 질문을 우리 신현영 의원께 하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강전의 대변인께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또 MBC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김병기 의원이 자녀가 국정원에 합격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국정원 합격 김병기 과정에 의원이 있어서 국정원 출신인데 그 본인이 부인이 그 김병기 의원의 그건 부인이 아는데, 예. 2016년 그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들이 이제 녹취가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거의 당대표 선거처럼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설마 서영교 의원실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1등 후보를 내리기 위한 네거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당내에서 2등이라면 이러한 좀 뭐랄까요 예민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생각되지 다 합쳐서 않아서 2명인데 뭐 1등, 2등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김병기 의원이 내부적으로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잠깐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를 했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내정설일 때 좀 부적절하다라는 형태를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엔 임명이 되니까 본인이 그 방송에서 말한 거 그거 왜곡된 거라고 이러한 입장을 굳이 또 밝혔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역시 이번에 20% 들어가는 권리당원들의 표심 이런 것들도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병기 의원이 앞서간다는 요 강전의 대변인님의 말씀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를 보니까 1등을 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밸런스 있게 그래도 신현영 당사자 의원님. 측을 대변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 김 의원님, 김병기 의원의 부인 사모님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있던 통화의 이전 기조 실장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수차례 감사원 뭐 조사를 벌이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황이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이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재판 이제 3개 더 남았거든요. 다 비슷한 루트를 밟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보수 매체에서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수의 언론에서도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네. 하급심의 여러 재판들도 동일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5년에 대한 국정 안정을 더 첨예하게 더 관리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사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기나 아니면은 야당의 공세로 공방되는 일은 좀 이제는 지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가 건전하고 또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대한민국의 정치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 마음으로는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강전의 대변인. 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있다는 걸 알고 국민들이 뽑아줬기 네. 때문에 이제는 국정 운영에 좀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민주당 쪽 얘기인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심, 투표 이거하고 법의 지배는 룰 오브 로는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조직법, 뭐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이걸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견제하려면. 사실상 뭐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법안으로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헌법소원이나 뭐 위헌법률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일단은 그 법원 자체에서 자체적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때 각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하는 날에 심층 출구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냥 뭐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본 거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재판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60%가 넘는 국민들이 그때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40%가 넘는 분들이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거의 생각하신 비슷했어요. 거예요. 맞아요. 반대하고. 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물론 이제 비슷했고. 사전 투표는 이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법 리스크 있는 거 다 알고서는 투표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안 어떻게 하고 통과시키고 이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위헌 법률 그 뭐라 그러죠? 정확하면 위헌법률 심판. 소송이라든지 그 헌재에다가 얘기하는 네. 건가요? 헌법소원. 지금 헌법소원이 조금 아까 그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자기 관련성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선거권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다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됐을 때는 새로운 사람은 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국민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평등권에 침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소원 같은 것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나온 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 자체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도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네.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국민의힘이 오늘은 아예 의총을 열려다 열지도 못했고 어제 의총도 보니까 5시간 동안 뭐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게 해결 방안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그다음에 네.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책임 소재를 짚고 지나가자는 이런 포인트와 차기 당권, 차기 지도 체제 이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잘 실타래가 안 풀리는 것 같거든요. 어디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오히려 후보 본인보다도 더 중도 확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라는 거죠.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가 본인의 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내대표가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지 그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실상 원내대표한테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서 결국 새로 그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강전의 대변인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당이 좀 변해야 된다는 거하고 차기 네. 지도 체제 이거하고 맞물린가 자꾸 그러는데 국민들 눈에는 야 당이 저 모양이 됐는데 차기에 당권 잡겠다고 저러고 있나? 이게 되게 국민들 눈에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이 머리에 지혜를 모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오늘은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오늘 당번 대변인이어서 비대위원장 배석으로 갔었는데 예, 예. 그 안에서도 역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개혁안을 5개의 개혁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용태 비대위가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어서 이 개혁을 쭉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 중에서는 특히 당무감사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후보 교체 과정에 거기에 대한 좀 논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완전히 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의총에서도 지금 결론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영영 의원님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더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잖아요. 저기가 어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어디부터 이렇게 좀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그런 게 좀 보입니까? 우선은 그 선거가 지면은요 국민들한테 왜 우리가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문, 사과문 그리고 진실된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의 강을 건넌 건가 안 건넌 건가 여전히 구구 아스팔트와 유착돼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세요. 그래서 내부에서의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파했던 방식은 외부에서 새로운 인사를 모셔오는 방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와서 돌파한다든지 이준석 당대표를 띄운다든지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대안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어떻게 보면 영남권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기득권이라는 국민의힘의 그런 중진 의원들이 본인들이 뭔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권력의 암투 속에서 내부에서 뭔가 철저한 방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 짠하더라고요. 오늘 원내위원장 간담회 하면 사실은 원내위원장들은 당협위원장들은요 더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바로 서야 나도 이제 선거에 나가고 조금 당선되고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질책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요구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그러고 정리가 안 되는 거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강전희 대변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지금 3개 계파가 있다. 친윤, 친한, 친김. 맞습니까? 김문수.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당은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갔던 게 원내당협위원장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내가 저희가 작년 총선도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 쪽에 중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중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원내당협위원장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혁에 대해서는 꾹
꼭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뼈 아팠던 부분은 한 분이 예. 오늘 아침에 작년에 있었던 저희가 총선 끝나고 총선 백서를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써 있었는데 이번이 또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되게 좀 뼈 아픈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서로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14일부터 후보 받고 16일 날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계파 갈등 또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 비명 행사가 있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좀 하나로 뭉쳐온 면은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시간 한 15초 남았는데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은 여전히 그냥 새로운 인물 또 내보내고 뒤에서 주무르는 그런 권력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변화 쇄신하려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지만 조금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기다리겠습니다. 처절한 반성부터 필요하다. 이런 그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수업이 끝나면 빠른 걸음으로 교실을 나섭니다. 유방암 수술 후 거동이 힘든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는 할아버지를 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에 돌아와 두 분의 식사를 챙긴 뒤 또다시 현관을 나서는 한별이. 저녁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일상 탓인지 최근 한별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과 얼마 전 뇌진탕 사고 이후 생긴 어지러움, 그리고 삐 소리에 이명까지 더해지며 한별이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보다 곁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는 어린 보호자 한별이. 한별이네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권은 오히려 평년보다 기온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기록을 보면 경주가 34.3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고 제일 더웠습니다. 서울은 25.3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경기, 강원권은 평년보다 기온이 1, 2도 낮았고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 기온이 높았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특히 내륙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낮 동안 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세종, 광주 29도, 강릉, 대구가 30도, 구미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 쪽으로는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도 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질은 그래도 무난한 상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장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사실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의 당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문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과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문화유산은 연기 등으로 인한 손상이 우려돼 조계사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처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치욕적 결정이다. 이게 이제 유상범 의원님의 워딩입니다. 자, 네네. 치욕적 결정이라고 하신 이유 뭡니까? 네.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요. 네. 먼저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또 특검법 발의, 뭐 이재명 면소법, 이재명 재판준다법에 이어서 지난 6월 4일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10시간 만에 대법원에서 가장 반대하는 네. 소위 대법관 30명 증언법을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를 시킵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 민주당의 압박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거로 보이죠. 네. 이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 처리도 되기 전에 법원에서 알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길 추정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이거야말로 법원이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욕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법원에서 우리 헌법 84조를 근거로 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고법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84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했습니다. 헌법 84조의 규정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중요한데요. 지금 5개 재판은 모두 재직 중에 소추된 게 아닙니다. 네. 이미 1년, 2년 전에 다 기소가 된 사건들로 재직 중 소추 범죄가 아닌 거고요. 네. 또 하나 소추라는 것의 의미는 그 뭐 국어 사전이나 본문이나 어디 다 찾아봐도 공소 제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사안들은 이미 재직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재직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것은 그 전에 있는 일반적인 범죄에 관련된 사안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재판 중단을 했다는 거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치욕적 결정이라고. 예. 자, 재판부 지금 2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지금 3개 재판부가 남았거든요. 네. 나머지 재판부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이미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네. 지난달 20일에 이미 추후기일 지정을 했으니까 네네. 이것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걸로 보고 예. 본다면 나머지 2개 재판부의 그 방향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네네. 이제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예, 말씀드리면 의원님. 공수처의 경우에 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 관련 사건이 내란죄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직 중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재직 전에 이미 기소돼서 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이 중단된다. 이건 법원 자체로 스스로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을 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 중단하고 길 추정한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도 내란 외환죄 아닌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서로. 그렇죠. 완전히 모순된 결정이죠.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추라는 거는 사실 수사를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상적으로 다수자들은 그 소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네. 수사도 가능한 상태인데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재판이 불가능하다. 그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죠. 네. 이게 이제 법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렸다, 뭐 이렇게 막 굴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그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 당선제 진행 중인 형사재판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 처리하기 직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에서 뭐 넘겨봤자 다음 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게 되면.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라 그럴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의 그와 같은 그 입법 가이드 중에 이제 재판 중단법 네.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고 네네. 헌법상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하는 법안입니다. 예. 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위헌적 논란이 굉장히 큰 법안이죠. 예. 근데 이 법안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 특검 또 특검법 발의 그러다가 대법관을 30명으로 그냥 바로 증언하겠다는 네.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원에 대한 엄청난 폭압적 압박이죠. 네. 이런 것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굴복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는 건달이 힘을 쓰면서 협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의 그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와 같은 법률안을 가지고 또 특검 및 탄핵안을 가지고 사실은 그 법원을 압박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잘못하거나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예, 법 왜곡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잘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소위 고발을 하면 네. 일반 시민단체나 민간인이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굉장히 그 사법부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법안이죠. 형해화한다 받아줄 수 이거죠? 없는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네. 그나마 견제할 최후의 보루가 이제 사법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마저 난망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사법부가 지금 저렇게 스스로 지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과연 사법부가 이와 같은 그 민주당의 그 폭압적 압력에 저항을 할 수 있을까? 원래 그 압력이 한번 굴복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계속 굴복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87년 체제 이후에 또 없었고요. 네.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자기의 재판받는 것이 유죄가 확정된다고 법을 고쳐가지고 면소를 받겠다 네. 하는 그런 법안을 내거나 자신의 재판 중단을 하는 법안을 내는 그와 같이 그 법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거 이제 통과되고 공직선거법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 면소시킬 수 있는 법안 만약에 통과되고 줄줄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 예, 저희들이 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하려고 할 것이고 할 예정입니다. 만일 발생한다면. 네네.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제 새로 지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 그런데 거기서도 소위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2명이 임명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는 많은 합법적인 법적 투쟁이 효과를 거두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향을 갖는 사람들로 장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독립을 제대로 사법부의 독립 또는
재판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최근에 주진우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지금 상황에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과거에 대해 말이죠. 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네.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국회 내에서도 일방 폭주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관행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그런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입법 폭주를 일당이 주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 선배 의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에서도 상반기에는 네.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지만 하반기에는 그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은 그 당시 여당이었죠. 제2당에게 넘겨준 전례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다수당으로서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네네.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상당 기간 또 숙려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법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무리한 추진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지연되는 효과를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런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또 토론이라는 것도 한 차례 듣고 나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 포교를 강행하는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법적 완전성도 저해되고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른바 3대 특검법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3대 특검이 막 검사 120명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초유의 일인데 네. 자,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검찰을 잘 지휘통솔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메모드 규모로 특검을 정권 초부터 하는 걸까요? 이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네.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을 활용해서 네. 그걸 진행이 됐었죠.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란 종식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대규모 사정 정국을 형성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야당을 네. 압박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를 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 밝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수사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죠. 네. 특히 이제 이 법안들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처리됐거나 이미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다 수사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하에서 그것이 그냥 방치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특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일 그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브리핑이죠. 브리핑을 한다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특히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문제도 있지만 명태균 관련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뭐 여러 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돼 있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굉장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비상계엄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집중적인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전국을 완전히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
노림수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면은 이제 최장 170일이라면 연말까지 수사가 쭉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그렇죠.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뭐 충분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노리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첫 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예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협치와 소통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하튼 이 견제해야 될 야당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계엄과 탄핵 사태 대선 패배에 대한 좀 이 뭐 책임을 좀 짚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기 지도 체제 구성에 대한 각자의 다른 생각들 이게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약간 갑론을박이 있고 좀 우왕좌왕이라 그러나 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어디부터 요 실타래를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는 대선 패배하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 내부 논의를 통해서 새 신안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결국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당직 총 지도부 사퇴가 당연히 모양새를 갖추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요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원내대표까지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원 사퇴하고 지도부는 사실상 비대위원장 한 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의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당 개혁 방안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충분히 종결되지 않아서 월요일 날 다시 모여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일요일 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쇄신한 내용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혁신안까지 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개인 생각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쇄신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당 내부 사안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 그 사법부가 이미 완전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 기일 추정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지금 저희 총력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여러 가지 쇄신안들이 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됨으로써 그 대여 투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을 못하고 당 내부 논란으로 지금 치중되면서 뭐 우리 당 내부나 국민들로부터 또 굉장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여투쟁을 강력히 해야 하는데 물론 쇄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쇄신안이 충분히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익어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계속 뭐라 그럴까 당내에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쇄신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뭐 우리 국민혁신위원회 등 새 지도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필요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대여투쟁과 혁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여투쟁은 보이지 않고 그 혁신이라고 그러면서 당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저희 당이 그 내용에 휩싸인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불신도 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뭐 조금 더 연장하냐 이 문제하고 원내대표 선출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 임기는 우리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예예. 우리 대선 후보 와의 런닝메이트적 성격으로 6월 30일까지 정했습니다. 네. 그럼 정했으니까 그때까지 임기를 하시면 되고 새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돼서 뭐 추가로 또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거기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순리대로 네. 뭐 풀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마치 그 국민들은 어떻게 의심하기 쉽냐면 저렇게 대선에 지고 이런 사태를 겪고 이러면서도 지금도 저 국민의힘은 당권 어떤 투쟁에 골몰하나 이러고 의심할 여지가 조금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환골탈퇴하려는 의지 그런 거 보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네. 조속히 새 지도부를 꾸려서 새 지도부가 어떤 새 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네. 하나된 모습으로 가겠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좀 많은 실망감과 예. 어떤 분노를 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는 일단 그 원내대표 선출도 있고 해서 넘기기로 했지만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서 처리하려고 할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안, 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제2호를 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죠. 네. 이사수 증가하는 이사수를 이제 늘리는 부분인데 문제는 추천인을 보시면은 네. 소위 어떤 그 추천에 있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어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단체들입니다. 언론 단체들. 네. 즉 이것은 또 그 단체들의 모든 성격이 굉장히 좌편향된 네네. 민주당의 굉장히 민주당 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을 위해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거기에서 이사를 추천한다. 이것은 결국은 특정 세력들이 자기 이념에 맞춰서 방송을 장악했던 의도 위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사 선임에 관련된 이사의 인원 규정들은 주요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공영방송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회에서만 추천을 해왔던 겁니다. 네네.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정 성향의 시민 사회 단체들 뭐 이런 그룹들이 추천을 한다. 이거는 그 국정 운영 체계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유상범 의원님은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 만나러 특사단 일원으로 하와이 다녀오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민의힘 애를 많이 태우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얼마 전엔 사이비 보수 정당 청산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이런 그 홍 전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행보 어떨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청년의 꿈에서 뭘 답변하신 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개혁 신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안 하신다고 답장을 내셨고 네. 아마 결국은 제3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화제 소식입니다.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예, 현재는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2분쯤에요. 조계사 안에 불교중앙박물관이 있고요. 그 안에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을 해서 1시간 35분쯤 지난 11시 57분 완전히 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조계사 일대 도로도 한때 통제가 됐다가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국제회의장 안에서 조계종의 임시 종회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건물 내부에 종회에 참석하기 위한 참석한 스님과 종무원 등이 상당히 많았던 상태입니다. 약 300여 명의 인원이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재 원인 밝혀졌습니까? 일단 조사 중인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천장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천장 에어컨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보다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화재 사진을 보면요. 까만 연기가 건물 윗부분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제회의장 안에 있는 에어컨 전부를 교체했었다는 관계자 언급도 있어서 소방당국은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화재가 난 조계사. 조계종 본산이기도 하고 국보급 문화재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사찰입니다.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큰 문화재 피해도 없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호선 의겸 붓 끝에 놔두신 부처님이란 기획전을 개최하던 중에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조선시대 화승 의겸 스님의 작품을 포함해서 전국 사찰의 문화유산 다수를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국보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그리고 보물인 여수 흥국사 심룡나한도를 비롯한 국보 9점, 보물 9점 등 총 33점의 정시 중이었어요. 근데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국보와 보물급 유물이 모두 유리 차단막 내부에 전시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장인 서봉 스님은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고로 이어지지 않아 안전하게 잘 보존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3점 중에 외부에 노출됐던 지정문화유산 1점과 비지정문화유산 7점 등 8점은 화염 그리고 연기 영향 가능성이 있어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겼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소비자 평가인데 새벽 배송은 좋고 결혼 서비스는 안 좋다. 제가 이거 한번 혹시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Early morning delivery, nice. Wedding service, bad. 뭐 이런 거예요. 자, 국내 소비자들이 꼽은 소비자 시장평가 지표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 한국소비자원이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2024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40개 소비 시장별로 1,000명씩 모두 4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뢰성, 그리고 선택 가능성, 가격 공정성, 그리고 불만 정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새벽 배송 시장이 71.8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결혼 서비스 시장이 50.4점으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평균은 65.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였다 이거죠. 자,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 시장 어떤 점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겁니까? 예, 일단 신뢰성과 그리고 가격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각종 새벽 배송 서비스를 보면요. 가격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과 비교가 직접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여러 제품이 한꺼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이런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성은 67.4점 그리고 가격 공정성은 65.4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 서비스 시장이 나쁜 점수 받은 이유 그건 뭡니까? 예, 요약하자면은 다른 서비스와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추가 비용. 예, 결혼 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그리고 가격 공정성, 선택 가능성, 그다음에 불만 등 조사 항목 전 분야에서 최저점을 받았는데요. 일단 가격 공정성을 보면은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85.4%가 가격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83.2%가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78.1%는 현금 결제 유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할 때 67.5%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교복 시장, 그리고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 그리고 동물병원,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 등이 결혼 서비스 시장과 함께 하위 5대 시장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에 적정하지 못하다거나 다양한 사업자 가격 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유관 부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게 결혼 서비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이게 딱 요점 같아요. 가격 비교하기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갑자기 발생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화가 나죠. 사실은. 주제를 바꿔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 막바지에 추진하던 채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단 응시생들은 실망이 컸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이죠. 경호처가 지난 5일에 7급과 9급 채용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7급은 지난달 20일부터 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요. 9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4일에 건국대에서 채용 설명회까지 열었던 터라서 응시생들의 허탈감이 감지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부터 준비했던 20대 응시생은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서류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 싶어 라이프 가드, 그러니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준비했는데 채용 취소 문자를 받고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문자를 잘못 받은 줄 알았다. 어이없고 허무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탈락하고 다시 준비를 했던 30대 양모 씨는 공직 적성 능력 평가와 영어 면접부터 체력 시험까지 2년째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다며 화가 나지만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다라고 허탈해했습니다. 취준생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도 허망하다, 허탈하다 등 반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채용 계획을 취소한 이유 뭡니까? 예, 경호처는 정부 교체에 따라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라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본부장급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응시 전형이나 평가 등 채용 요소 전반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채용 홈페이지는 현재 연결이 차단된 상태인데요. 새 정부의 경호 철학을 반영한 인재상과 채용 기준을 먼저 확립한 뒤에 채용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마지막 소식입니다. 군 병사가 자신에게 지급된 K2 소총을 분실하고도 사흘이나 모르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정말 황당한 사고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구 경북에 소재한 한 육군 부대의 부사관이 지난 5일에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서 부대로 인솔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병이 그때 자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둔지에 도착하고 내렸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이걸 차에 두고 내린 겁니다. 인솔을 마친 부사관 역시 소총이 렌터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렌터카를 반납한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이게 뭐 부대 가고 그러면 그 총 이렇게 쫙 반납하면서 개수를 맞출 텐데, 자 그렇다면 해당 병사는 물론이고 그 부대조차도 소총이 없어진 걸 며칠 동안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총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 지난 8일에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는 민간인의 경찰 신고를 부대가 받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를 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 렌터카를 찾아가가지고 소총을 회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부대에서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역한 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군 전역자들이라면 다소 납득이 안 되실 걸로 보여요. 숫자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 기강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등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전투 상황은 아니지만 돌격 그러고 막 뛰어간데 보니까 총이 없어요.
그럼 전투가 안 되는데. 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 가족은 모두 숨지고 홀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지금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황당하지만 좀 이상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고 황당하고 이상한 사건. 예. 네. 일단 고등학생 둘이고 부부가 이 당사자들이고요. 네. 31일 오후에 목포 모처에서 뭐 이제 수면제로 이제 음료를 먹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여행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도로 댕겼나 봅니다.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면제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먹은 다음에 그 항구 같은데 이제 주차해 있다 그냥 그 바다 안으로 뛰어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3명은 죽고 가장 네. 그 아버지죠. 그냥 살아 올라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뭔가 이제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없이 그냥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자기 좀 데려다 와라. 네. 그래서 44시간 후에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 네. 인근에서 예. 검거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사라졌으니까 학교에 가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아이들이 혹시 뭐 나쁜 일 당했을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항구에 CCTV 보니까 네. 그 전날 CCTV에 차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구의 시체가 나온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끔찍한 사건인데 자, 이 40대 가장에 따르면 아내도 함께 공모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건데요. 뭐 재우기 위해서 수면제도 같이 준비했다. 그래서 애들 뭐 재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 말만 들으면 같이 이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동의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반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는 모르게 먹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음료를 해서 먹였기 때문에 근데 네. 문제는 여기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됐는데 네네. 그 부인과 어머니죠. 예. 그 부분을 약도 이제 본인 명의로 부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을 공모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예. 문제는 공모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 거는 예.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이 발견된 시체에 이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은 나왔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공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같이 죽자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만 나온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네. 자, 일단 뭐 부인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거 사실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살아나온 이 그 남편 아버지 이 사람의 그 진술만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할 텐데 정말 자녀들은 뭐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살인 아닙니까? 살해당한 거죠. 그렇죠. 그건 명확한 예, 겁니다. 예, 그건 예. 그 팩트가 뭐 다시 달리 정의될 건 없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아이들이 거부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몰래 그 약을 먹였겠죠. 네. 글쎄요. 이게 참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아이들이 크고 힘이 있을 때는 혹시 다른 행생을 할까 봐 약을 먹이는 경우 이게 크게 나눠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잠든 상태였던 가족들 상황이고 본인은 막 헤엄쳐 나와서 살았습니다. 차량 사실 이게 바다로 돌진한 어떤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이게 일단 본능적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보통 이런 차가 침수되는 바다로나 강으로 침수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보는 건요. 네.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문이 내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를 구분해서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닫혀 있을 때는 뭐가 되냐면 물에 빠졌을 때 그게 압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열려요, 잘. 안 열리죠. 그다음에 운전석은 열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운전석이 열려 있었구나. 자기 거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을 했고 그랬다고 하면은 사실 자기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면 닫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열었다는 겁니다. 그 창문이 열려 있었으면 열려 있었다니까. 아마 돌진을 할 때 이미 열어놨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 순간적으로 실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왔다. 네, 왜냐하면 빠지는 장면을 장면과 들어가는 장면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는 것이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제 전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동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것을 내리고 올리는 건 자동인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그 다음 이제 추락한 다음에 이제 물로 추락한 다음 본인 빠져나와서 가족에 대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조 요청 없이 친구한테 연락해 친구 차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획범죄 정황이 좀 더 짙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당황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신을 분명히 차렸을 테니까 그러면 뭐라도 빨리 신고라도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거 없이 자기는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 쪽으로 가서 44시간 뒤에 검거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기획범죄가 되겠죠.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아들들이 빚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서 이런 일 저질렀다 진술했습니다. 모두의 비극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이게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요? 일단은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장이라고 하는 여러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약간 하청 같은 어떤 약간 조장. 그룹의 조장 같은 형태죠. 그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제 물건을 맡아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에 본인이 근로감독관한테 조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다른 어떤 채무가 2억 원이 채무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일해서 한 거지 가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을 본인이 죽여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상하죠. 이 사회에는 뭐 좀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족도 있고 이 아이가 아주 어리다고 하면 이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한 대만 지나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변명이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통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셋 증후군?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운 가족을 다 떨어버리고 자기가 혼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리셋 증후군이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동반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심리 속에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서 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었던. 그래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떨궈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리셋 증후군 말씀하셨고요. 이게 뭐 자녀를 살해한다든지 부모도 스스로 목숨을 뭐 끊는지 뭐 본인은 살아난지 여튼 이런 그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나라랑 일본에 많다고 해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이유인지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다른 중국은 사실 사회주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은 거의 없습니다. 유독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요. 예, 같이 죽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이걸 좀 우습다고 해야 되나 이제 황당하다고 하는데 그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같이 죽자고 본인도 죽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사례에서 본인이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은 대부분 살아와요. 대부분이 삽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 부모와 자식과 부인을 죽인 가장 5명 죽인 가장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본인은 자신에 대해 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강남에서 40억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자녀도 죽이고 부인도 죽였는데 자기는 어디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런 경우가 립셋 증후군이 많아요? 많죠. 왜냐? 이거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죽을 용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어떤 가장에 대한 무거운 어떤 이 짐 같은 걸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이라고 하는 같이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야 되는 짐으로 생각하니까 짐을 버린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다른 문화권과 다르게 이런 일종의 가족, 내가 부양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못하면 짐이 되고 이 아이들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거야라고 하는 망상과 착각이 생기는 건데 정작 자신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일종의 망상적인 것이 아닐까. 일종의 망상적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떨쳐내면서 이제 경찰에 잡혔을 때는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뭐 자기의 형량을 낮출 수도 있고 어떤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형량이 낮춰진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간의 사례를 보면요. 판사들이 오죽했으면 가장이 그랬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명을 가족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이상하게 적게 나와갖고 근데 그게 바로 소위 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종의 가장의 어떤 부양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판사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근데 언론에서도 이런 사건들 할 때 일가족 동반 자살, 뭐 동반 자살 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족 살해 후 자살 시도 뭐 이런 식으로도 이 표현도 좀 바뀌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인식의 변화 혹은 그 재판 판결의 변화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보세요? 되는 거죠. 이게 자살 예방 중앙 정책 지원단이라든가 생명종준 재단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절대 동반 자살에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 개개인들이 동의를 했을 경우는 가능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성인들이 혹간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아이들을 같이 동반이라고 하는 그건 일종의 강요된 죽음이지라고 하는 거죠. 엊그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한국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저기 질책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잘못된 문화도 분명히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건 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막 아동 학대하고 막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건데 아동 학대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리의 기저를 보면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이런 범죄에 또 관련이 된다고 보세요? 이쪽 면과 저쪽 면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쪽 면은 완전히 소유를 해갖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의 반대쪽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서 하는 부담감이 그렇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극단으로 너무 넓혀져 있는 게 한국 사회다. 이걸 좁혀야 된다. 즉 말하자면 가족을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학대의 존재도 안 된 거고 소유의 존재도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 아직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40대 가장의 가족에 대한 살해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이 둬진 건데 자, 요 부분은 그렇다고 조금 약간 관련되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극단적 선택의 경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타살 혐의점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리면 그냥
그걸로 가는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게 어떤 특수한 경우 어떤 게 경찰의 눈에 들어올 때는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을 여기까지 모은 거에 대한 수사를 현실적으로 벌일 수 있는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원칙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제 많이 문제나는 것은 일종의 채권 채무의 강요에 의한 자살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압박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악덕 채권자가 있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그렇죠. 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가 있죠. 예.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거기까지가 잘 못 갑니다. 근데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이제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많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이건 종결됐는데 하고 달라붙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이하이의 누구 없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